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반등입니다만 금요일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분석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건강한 조정 완료, 이제는 반격 시작. 조정 완료, 반격 시작. 라임을 잘 맞추셨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글로벌 변화부터 보면요. 네, 1분기 그 성장률 생각보다 덜 나왔고요. 또 이제 분기이긴 합니다만 PC 물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가 또 떠올랐네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해석하는 거랑 실질적인 이제 세부 항목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꺼내기에는 아직은 그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예상치 대비 실질적인 속보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높아질 여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GDP 1.6%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나왔던 걸 좀 세부 항목을 보면 네. 수입이 7.2% 증가하면서 이제 성장률에 미쳤던 그 기여도가 마이너스 0.86% 정도 기여를 했고요. 내수 부분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나빠지는 조짐은 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도나 우려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 2022년 1분기, 2분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가 2022년 3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월 이제 GDP 결과를 모두 평균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2.6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1.8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한다고 하면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해석과 달리 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뭐 좋고 단단해서 사실은 뭐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우려잖아요. 미국 경기가요. 인플레 우려는 따로 좀 떼서 여쭤보고요. 중동발 리스크는 우려들은 뭐 계속 뭐 뉴스들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통제 범위에 있다. 사실은 유가가 막 급등하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 방증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PC 관련된 네. 물가 지표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는 네. 사실 인플레 뭐 중동발 리스크 우리가 모두 다 경험을 했고 앞으로 또 주의를 해야 할 변수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변수들이 계속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좀 얘기를 좀 안 드렸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학전이 더 악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틱포텍 방식이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동 지역의 긴장은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흔드는 변수로 영향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틱포텍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보복성 공격을 하는 정도. 만큼. 네,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 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공격을 받고 나서 보복을 했지만 사실 제한된 공격이라고 이제 평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저는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월 PC 결과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2.2%였는데 실질적으로 2.1%. 근데 이제 전월치와 비교를 해보면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3월 PC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3월 PC의 예상치가 2.6%, 2.7%예요. 그래서 이에 부합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후퇴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PC 결과를 확인되게 된다고 하면 6월, 7월 금리 인하 확률 값이 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PC 결과가 4월 하반월 그러니까 물가와 통화 정책을 두고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이제 5월 접어들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C 발표가 이제 오늘 밤인데 어제 막 PC가 나와가지고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분기 자료 나면서 네. 나온 거고요. 이제 오늘 월별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PC는
오늘 나오는 것들은 예상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헤드라인이 지금 현재 2.6이고요. 2.6, 근원이 2.7이고 예. 이제 분기별 물가지표 그리고 이제 월간 물가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GDP와 함께 발표된 이제 분기별 물가지표 동향을 네. 놓고 온다고 하면 2022년 2분기 때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올해 1분기 때까지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1분기 물가지표 결과를 놓고 이제 앞으로 뭐 물가의 경직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오히려 이제 월간 지표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네. 월간 지표 역시 한 번 정도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세 번 네. 정도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3월 PC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5월달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는 전월보다는 오름폭을 줄이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치를 계속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 결과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두고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9월달 첫 금리 인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6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확산되는데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PC 월간 지표를 일단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막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하는 연준이 중요하는 PC는 2.6, 근원은 2.6, 말씀하신 건 2.7, 예측치니까 이거죠. 예측치니까 뭐 1%포인트 정도씩은 좀 범위가 있는 거고, 어쨌든 3월, 지금 물가가 1월, 2월 높았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3월 PC도 뭐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나쁘게 나올 일은 없지만, 그죠? 조금 부담감 같지만 이후로 다음 달 좀 지나가면 물가가 좀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금리 인상하는 구간과 네.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구간에서 물가가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보면 올해 1분기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이 물가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가독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계 12월에서 2월 달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일시적으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기가 끝나고 발표된 3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투자 환경이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는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튄데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는 계절성이 좀 배제되면서 전월보다는 좀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2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남중 위원님과 시장 분석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기 때문에요.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정말 뒤에 여쭤볼게요. 일단 4월에 시장을 좀 괴롭힌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걸 뽑으라면 환율입니다. 우리 원화도 1,400원을 터치했고요. 엔화는 지금 역대급이에요. 어제 달러엔이 155엔까지 가면서, 그죠? 이 아시아 통화의 약세, 일본 우리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계속 강달러 기조인가요? 환율 영향은 좀 이제 좀 시장에는 제한적인가요? 아무래도 모든 답은 연준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엔화 약세 또 원화 강세의 방향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엔화 155엔 이것보다는 조금 내려갈 여지는 네. 있지만 이 레벨 자체는 레벨이 높다. 계속 유지될 여지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저는 1,400원대 피크아웃은 얼마 전에 확인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높은 환율대가 좀 계속 유지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4월 달이 외국인들이 이제 배당받은 금액들을 이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요인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다고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로 거론되긴 하는데, 계절성은 관측되지만 과거 자료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의 송금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익히 제한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잘 되면서 상품 수지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8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송금 규모가 올해는 한 6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상쇄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영향을 감안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계속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영향으로 좀 끼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매크로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스탠스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금리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어제 좀 노이즈가 있어서 저도 페드워치 확인했더니 한 시장의 기대감은 한 11월 정도로 한 번 정도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위원님은 금리를 연준이 올해 내릴 수 있다? 내린다면 언제쯤 가능한 걸로 보십니까? 네. 저는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물가지표로만 놓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자꾸 가늠을 하는데요. 지난해를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그러니까 3월달 발표된 2월 PCE를 기준으로 정책금리보다 이를 하회하는 플러스 실질 정책금리가 확인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장기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 환경을 바탕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이 시그널 자체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한거형이 마련해졌다고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해야 되는 그 시그널은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 중립금리보다 지금 현재 실질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일단 물가는 오름폭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지만 이게 일정 기간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미국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환경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명분들은 분명히 갖춰져 있지만 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감안하면서 좀 금리 인하를 좀 가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시장 예상보다는 올해 좀 금리 인하가 좀 빨리 단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올해 주식시장 역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논거로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감은 이제 6월, 7월도 물 건너갔다라는 시각이에요. 9월, 11월로 이연되고 있으나 근데 시장의 센치라고 하는 거는요. 확확 바뀌거든요. 연준 위원들도 확확 바뀌던데 뭐 보죠. 그래서 위원님은 6월 아니면 7월쯤에 내릴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이제 보시는 거. 그건 왜 중요하냐면 성장주는 어쨌든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릴 것 같아서 성장주가 좋을 것 같다가 계속 못 내리니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성장주를 좀 늦춰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지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미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사실 4월 하반월에 저는 이제 조정을 감속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추월 속도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안정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플러스 실질 정책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성장주 투자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메타가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좀 제시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메타 같은 종목들의 주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해당되는 주가들은 아직까지 상방 압력이 더 높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성장주, 앞으로 할인율 축소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성적이 말해주고 있죠. 금리로 오르고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오른 거는 성장주들이죠, 그죠? 네네, 사실 맞습니다. 가치주 투자를 했다면 재미가 별로 없었죠. 결국 이제 AI가 이제 성장주와 최근의 시대를 반영하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두 가지 팩터입니다. AI가 좀 투자나 기대감이 과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I 속에서의 AI 변화 속에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검색 이런 거에서 앞으로 단말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AI에 대한 전망 또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과거에 스마트폰, 인터넷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 혁신이 여러 가지 산업들의 지평을 확산시켰듯이 AI 역시 도입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 초기 단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강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도입 수준이 점점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이 AI의 이 성장률이 연평균을 놓고 봤을 때 거의 5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붐이 가열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해서 가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나스닥 지수의 12개월 확정 PR은 60배 정도였고요. 이를 주도했던 기업들의 PR은 200배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의 PR은 30배,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PR은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가열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적자 기업들, 그리고 투자는 했지만 해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네.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는 이미 수익을 회수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AI 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더 지평을 넓혀가는데 달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역시 이 AI 붐이 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한 축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형 AI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하면 사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미국 대표 지수와 같이 그려놓고 봤을 때도 월등하게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한 축으로서 AI 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트렌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도 듣고 이러면서 저희가 의심이 적어요. 그죠? AI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없는 상황인데 다만 그 안에서의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쫓아가는 게 힘든 거죠. 소위 이제 뭐 시즌 1, 인프라 투자, 그에 따른 엔비디아의 어떤 효과에서 이제 시즌 2로 AI가 좀 변화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AI와 관련돼서 미국 증시에서 우리 문 의원님이 제일 높은 점수를 주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꼭 종목 추천이 아니라도. 네. 일단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각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메타 지금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가격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일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메타나 테슬라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M7 아까 얘기한 지금은 성장주 투자해야 될 때이다. 그 대표하는 게 이제 M7이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의 전략들.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일단 미국은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게 뭐 요즘 시간에 의해서 하도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그 뭐 미국이나 우리나 실적 나온 그 트렌드나 나올 것들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어닝 시즌 진입하기 전에 사실 추정치가 조금 하향된 부분들은 있어요.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섹터 내에서도 이 IT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미국 실적의 패턴들을 놓고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어닝 시즌 초반에는 실적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됐다가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는 패턴들이 매번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추정되고 있는 S&P 500의 EPS 증가율 제가 3.2%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거의 7% 정도까지 상향 조정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기별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실적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4월 하반월 조정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 5월 들게 되면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한 축으로서 이 경기와 이익 이런 펀더멘탈이 뒷받침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올해 1분기 섹터별 EPS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해 올해 달라지는 게 크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섹터의 편차가 좀 있긴 있지만 여전히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가 실적을 주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가장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좀 동업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대단히 큰데요. 어제는 이제 메타가 그런 걸 나타낸 거고 실적은 좋았는데 예, 또 가이던스가 나쁘면서 주가 급락했는데 메타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오히려 뭐 M7 가운데서 그죠? 네. 지금 그럴 때는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하셨고 국내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4월에 오락가락하면서 제가 오시기 전에 찍어봤더니만 4월 월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3.6%예요. 2,600에서 등락, 2,500대도 내려갔다 왔죠. 지금 시장에서의 그 2분기 또 이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그 대표적인 소문이 있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5월에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는? 일단 4월 하반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물가와 통화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이 5월 들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올해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의 월간 수익률을 분석을 해봐도 5월 달에 수익률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5월 증시에 대해서 과거 패턴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거는 아직은 좀 왜곡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650 이하에서는 이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5월 달에는 반도체, 금융, 그리고 자동차, 엔터테인먼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생성형 AI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이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기술적인 변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GPU의 성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HBM이나 DDR5와 같은 이 고사양 반도체 적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수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양 컬 테스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납품이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시장이 커지면서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지만 네. 올해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HBM의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월등히 높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접근은 가능하고 이제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연말로 갈수록 생성형 AI가 커지면 탄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50 아래서는 비중 확대 전략. 2652인데요, 오늘. 반도체 주도 섹터는 반도체, 뭐 한마디로 말해 뭐해죠, 그죠? 알고 있고 금융, 자동차 언급하셨는데 이쪽도 다 실적이 되고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근데 아까 엔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여기는 엔터 사실 지금 좀 노이즈도 지금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ETF 설정해 놓은 건 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언급하신 거는 실적 추정에서 나온 건가요?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가 요즘에 좀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주가의 급등락이 좀 있어서 이제 저희 당사의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엔터테인먼트 사별로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좀 전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왕성하게 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걸 투자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일부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일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2,650을 기준으로 이하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미국 증시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예, 여러 얘기를 하고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우리가 조금 5월이나 앞으로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좀 정리해주고 가세요. 사실 3월 PC 물가 중요하지만요. 네. 4, 5월 FMC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올해 2분기 이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5월 FMC를 통해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명확한 가이던스를 줬던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제 9개월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그 기간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PC와 5월 FMC를 거치면서 물가와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예상보다는 좀 일러질 수 있다는 그 해석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네.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4만 6천 건으로 전월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뚝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 아니라 5월, 6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투자 포인트로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5월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시장 분석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포인트, 2650. 앞서 이제 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0.9. 예, 코스닥은 상승이긴 하지만 또 상승폭이 조금 약한 그런 모양새여서요. 금요일 부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PC에 대한 이런 이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심리들이 조금 긴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외국인 코스피는 매수, 코스닥은 매도. 기관은 뭐 매수이지만 별로 그 양 자체가 많지 않은 뭔가 약간 좀 관망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예, 시장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